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구미에 이렇게 오게 된 것도 나름대로 저한테는 상당히 뜻깊은 일인데, 와서 숲속마을 TV라고 하는 또 마을 미디어를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대단히 반갑고 정말 보람찬 활동하고 계신 거 옆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왜 언론은 이 모양이지라고 하는 것에 가장 근본적인 대답입니다. 한 번도 민주주의와 손을 잡고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지 못한 언론인 셈인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 민주주의가 있으면 언론이 발전시킬 수는 있는데 잘 돌아가게, 민주주의가 없으면 언론이 존재를 또 못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언론이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만들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민주주의를 만들어 줘야 언론이 그걸 갖다가 조금은 더 원활하게, 아니면 조금은 더 국민 편에서 돌릴 수 있는 건 있지만 언론이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지는 또 못합니다. 이런 한국 언론에 궤적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대개 우리는 언론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정치 중립적이고 언제나 정론직필하면서 써내는 어떤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언론관 또는 언론 철학은 영국과 미국 중심입니다. 영미 스타일입니다. 아메리카노 커피 스타일입니다. 아니, 당연히 언론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중립을 지켜서 쓰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예가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언론. 이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언론이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한, 또는 공산당의 일당 지배를 옆에서 보조하는 정도의 신문인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만 해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공산주의는 너무 예외적이니까 뺀다고 치고, 또 어떤 게 있느냐면 이걸 갖다 우리는 지중해식 또는 극다원주의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영국과 미국 스타일이 아니고 이거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스타일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신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파신문, 우리는 좌파신문, 우리는 중도 우파신문, 우리는 공산당지, 우리는 사회당지, 이렇게, 우리는 기독교 민주당지, 이런 식으로 성격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상태에서 기사를 쓰는 게 아니죠. 우파지면 우파지답게, 좌파지면 좌파지답게 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네덜란드에 잠깐 근무할 때인데, 네덜란드 왕궁에서 네덜란드 왕께서 재벌하면 대개 필립스라든가 이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재벌과 장관들과 각국 대사들과 그다음에 유명한 배우, 가수, 연예인들과 이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자선 파티입니다. 거기에서 자선 기금을 마련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다음날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커다랗게 난 신문도 있습니다. 왕실에서 자선 파티가 열려서 자선 기금 얼마를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런 이제 크게 기사가 났는데, 어떤 신문은 요만하게 났어요. 자식들 술 마실 돈 있으면 그걸로 기금을 내면 되지, 거창하게 모여가지고 잘난 척들은,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났어요. 요만하게. 아주 쇼를 해라, 쇼를 해, 이런 논조죠. 이거는 이제 좌파 신문인 겁니다. 좌파 신문. 그러니까 성격이 뚜렷한 겁니다. 그러면 언론이 다 편파적이라는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누구나 다 압니다. 아, 저 신문은
우파적으로, 저 신문은 좌파적으로, 저 신문은 중도 우파적으로. 그러니까 중도 우파가 궁금하면 어느 신문을 사보면 되고, 좌파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 궁금하면 좌파를 사보면 되고, 비교해 보기도 하고, 국민들이 컨트롤이 가능한 거죠. 어릴 때부터 다 아니까. 예. 결국 어떤 신문은 특정한 지향점을 갖고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균형이 맞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영미 자유주의 스타일, 지중해의 극다원주의 스타일,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자유민주 진영을 예를 든다면 주로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 중심으로 가 있는 공영주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공영주의. 그러면 영미주의 스타일은 자유롭게 언론을 놔두는 겁니다. 간섭도 안 하고 침해도 안 하고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언론을 도와주는 것도 언론 침해입니다. 왜냐하면 언론한테 돈을 준다는 얘기는 그 언론을 구워 삶아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돈을 못 주게 돼 있고 돈을 주지도 않고 또 간섭도 안 합니다. 그게 이제 영미 스타일이고, 이제 지중해 스타일은 언론마다 다 편파성이 분명하고 지향점이 다르니까 어느 정당하고 친하고 어느 정당하고 친하고가 다르고. 그러면 북유럽 스타일, 프랑스나 독일 쪽으로 가는 공영주의 스타일은 뭐가 다르냐면 언론을 자유롭게 놔두면 안 된다. 그러면 간섭을 하라는 얘기냐? 간섭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시민들의 감시 감독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공영제 스타일, 정부를 위한 게 아니라 시민사회, 국가를 위한 언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영제 스타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다 영미 스타일의 자유주의 언론을 생각하는데 전 세계의 언론은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여기서 조금씩 변형돼가지고. 그래서 그럼 어떤 언론이 맞냐? 모르죠. 그건 뭐 그 사회에 가장 적절한 스타일이 있겠죠. 그럼 대한민국은 어떠냐? 이게 문제. 대한민국은 어떠냐? 대한민국은 좀 복잡합니다. 머릿속에는 다 아니죠. 정확하게 하면 가슴속에는 다 영미주의 스타일입니다. 자유롭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뭐 가슴속에는 다 객관주의 스타일인데 제도상으로는 완전히 북유럽 스타일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언론진흥재단,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뭐 지역언론 무슨 이게 언론을 갖다가 공적으로 막 지원하고 공영방송을 키우고 신문도 지역신문까지 어렵다면 다 도와주고 이러면서 국가의 언론, 시민의 언론이 되라고 제도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이진숙 같은 사람이 앉아 있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전두환 씨가 만든 거거든요. 전두환 씨가 자기가 독재자라고 욕먹을 것 같으니까 정말 좋은 언론제도 다 갖고 와봐. 그 대신 언론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제도는 북유럽 공영주의에서 따오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기다가 대통령님 마음에 드는 놈들로 쫙 앉히십시오. 그 녀석들이 특히 방송 광고공사 같은 경우 방송에 나가는 모든 광고는 광고공사가 다 모아가지고 언론사에 나눠주고 커미션을 갖다 몇십 퍼센트 떼는데 그 몇십 퍼센트 된 커미션은 다 정치 기금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수많은 관련된 자리에 대통령의 신복들이든 국회의원 하다가 잘 안 돼갖고 떨어진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이든 이런 사람들이 가서 앉아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제도상으로는 완전히 북유럽 공영주의 스타일입니다. 가슴으로는 다 자유주의 스타일인데 머릿속으로는 뭐냐? 머릿속으로는 극다원주의 스타일입니다. 조선일보는 이쪽 편, 동아일보는 저쪽 편, 예를 들면 한겨레는 이쪽 편. 말로는 간판은 전부 다 민족 정론지 이렇게 돼 있는데 간판과 달리 머리로는 계속 계산을 돌려가면서 이게 지하 정치 조직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누구를 밀기도 하고 누구를 깎아내리기도 하면서 완전히 정파 언론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복잡한 거죠. 가슴으로는 자유주의, 제도로는 북유럽 스타일, 머릿속에서는 정치적 계산이 팍팍 돌아가는 정파적인 극다원주의 스타일. 이래서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언론이 실체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이걸 컨트롤하기도 어렵고
컨트롤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자유 언론인데 왜 자유 언론을 괴롭히냐고 하고, 예. 그렇게 하면 또 그럼 공영 언론으로 제대로 가보라 그러면 거기에 앉아 있는 인간들은 다 정치적인 인물들이 앉아 있으니까 또 그걸 자기의 힘과 이런 걸 이용해서 정파적으로 언론 관련 기관들을 꾸려나가고 KBS를 압박한다거나 MBC를 갖다 압박한다거나 또는 어느 신문에 지원하던 걸 끊는다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언론을 갖다가 정권의 마음대로 요리하려고 애를 쓰고 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은 다 답답한 거죠. 예전에 언론의 꽃은 물론 기자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언론에서 제일 화려한 직업인 건 분명하죠. 그다음에 기자의 꽃은 뭐냐? 기자의 꽃은 경찰 사건 기자였습니다. 분란 현장, 살인 사건, 그다음에 강도 인질 사건 이런 현장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현장에서 사건을 취재해갖고 쓰는 사건 기자가 경찰 기자라고 흔히 얘기합니다만은 사건 지금은 기동팀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사건 기동팀 또는 경찰 기자가 언론사의 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왜 우스운가 하면 기자 중에 왜 사건을 다루는 기자가 꽃일까? 정치부 기자가 또는 경제부 기자가 꽃이 아니고 그 이유는 정치 기사를 함부로 못 쓰게 권력이 탄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재벌과 관련된 경제 기사도 함부로 못 쓰도록 돈과 권력의 힘으로 찍어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언론사끼리 경쟁을 하려니까 승부는 사건에서 나는 거죠. 경제 기사, 정치 기사는 어차피 똑같이 나갑니다. 네. 똑같이 나가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버렸고 그럼 경쟁을 하려니까 사건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살인 사건을 누가 먼저 빨리 30분이라도 먼저 보도하느냐. 그다음에 어디에서 불났는데 어느 신문이 먼저 보도했는가. 지금은 없어진 제도입니다만 예전에는 그래가지고 신문을 찍어내면 그 신문이 제일 먼저 광화문 거리에 신문 가판대에 쭉 놓입니다. 지금도 신문 가판대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신문 가판대에 쭉 놓이면 이렇게 보면은 불이 나서 예를 들면 20명 사망. 근데 다른 신문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신문을 사보겠죠. 살인사건 범인 잡았어. 이렇게 하면 다른 신문에는 없다면 당연히 그 신문을 집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걸로 경쟁을 해서 가판에다가 크게 올려놓고 그러면 가판이 많이 팔리고 가판이 많이 팔리면 구독자도 또 늘어납니다. 정기 구독하는 사람도. 그래서 승부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들끼리 경쟁을 했고 경쟁하면서 생긴 요새도 아직도 남아있는 경향 중에 하나가 단독 보도를 엄청 좋아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먼저 했어요. 예, 우리가 먼저 했어요. 우리가 더 실력이 뛰어난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걸 사보셔야 돼요. 이 뜻인 거죠. 근데 옛날에 그거 먹혔습니다. 옛날에 먹혔는데 이제는 안 먹히는 거죠. 나중에 그것도 무너졌죠. 왜냐하면 나중에 제일 먼저 사보려고 뛰어가는 거는 일간 스포츠하고 스포츠 서울이었습니다. 거기 만화도 재밌고 소설도 재밌고 축구하고 야구 결과도 봐야 되고 하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일간지들의 그런 경쟁들은 서서히 밀려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스마트폰으로 다 보는 세상이니까요. 그래가지고 기자의 꽃은 사건 기자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례를 들면 왜 그게 어려웠냐 하면 서울의 짜장면 값이 2,000원이었는데 2,500원이 됐어요. 그러면 경제부 기자가 기사를 써야죠. 짜장면 값 상당히 올라, 몇십 %가 올랐다, 20% 올랐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 짜장면 값 2,000원에서 2,500원으로 무려 25% 올라 썼어요. 근데 누가 그걸 가지고 야 서울 이거 물가가 막 뛰네. 오려가지고 스크랩을 한 다음에 일본에 있는 친구한테 보냈어요. 일본에 유학가 있는 친구가 그걸 읽다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보여줬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조총련이에요. 바로 간첩으로 잡혀갔습니다. 국가경제기밀 누설죄. 그런 시대니까 경제기사를 마음대로 못 쓰는 거죠. 하물며 정치기사는 더 마음대로 못 쓰죠. 그러면 사건 기자들끼리 경쟁해서 그 신문의 경쟁력을 높인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바뀝니다. 언제 바뀌냐면 1987년 민주화가 된 다음에 1987년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언론도 어느 정도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민주화를 이루고자 하는데 그 마무리는 뭐냐? 과거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일삼았던 인간들을 처단하는 것이 민주주의 회복의 마무리란 말이죠. 그럼 누가 할 건데? 누가 할 건데? 민주주의의 회복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지난 시절에 잘못됐던 정치적 또는 사회적 행태들을 누가 처리할 건데? 라고 할 때 여러분 1987 영화 보셨죠? 일단 경찰은 아닙니다. 물고문에서 사람도 죽였으니까. 보안사도 아닙니다. 보안사가 바로 쿠데타를 일으킨 12.12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이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언론 탄압도 하고 모든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했으니까 보안사도 아닙니다. 안기부, 지금은 국정원입니다만 안기부도 아닙니다. 국민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으니까. 그럼 도대체 누가 할 건데? 경찰, 보안사, 안기부 다 빼면 검찰이 하는 거죠. 검찰. 그 1987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슬그머니 눈치 보면서 정보도 빼주고 하면서 검찰 엘리트 조직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군부 정권 시절에도 요리조리 눈치 보면서 기회를 엿보던 검찰이 결국 그 역할을 맡습니다. 자,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전두환 정부에 이르는 모든 비리들을 다 들추다 보니까 모든 정치인, 모든 재벌 기업인, 모든 장관, 차관들, 고급 관료, 거기다가 언론사의 고위 간부들, 기타 등등 정말 대한민국에서 힘 있는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모든 잘못된 정보는 다 검찰로 가는 겁니다. 수사를 하고 재판에 증거물로 제출하고 하다 보니까 검찰 캐비넷에는 그 사람들의 모든 잘못된 정보라든가 약점들이 가득 쌓여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언론사에서 기자의 꽃은 검찰 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경찰 사건 기자였는데 경찰은 지난날 죄가 많으니까 힙쭈그리하게 쭈그러져 있고 검찰이 모든 정보와 모든 권력 있는 기관들을 갖다 좌지우지하니까 검찰에 이제 사람들을 갖다 엘리트들을 뽑아서 검찰로 보내는 거죠. 엘리트 기자들을 다 검찰로 보내고 법조기자라고 흔히 부릅니다만은 검찰과 법원을 담당하게 했는데 이놈의 기자들이 검찰만 가지 법원은 가지도 않습니다. 검찰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가지고 검찰 공화국이라는 것이 서서히 이제 모습을 갖추는 거죠. 검사들이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그 검사들 밑에 언론들이 협조하는 하나의 그룹으로 남아 있으니까 이걸 갖다 검사들이 이제 요리를 하면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게 1990년대, 2000년대로 해서 쭉 넘어오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미디어는 역시 사람에 관한 얘기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큰 언론사, 중앙에 몰려있는 언론사들은 사람의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 얘기가 언론에 실리지 않는 거죠. 결국 우리 얘기는 우리가 써야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 언론이 살아야 되고 또 지역 언론 중에서도 마을 미디어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처럼 곳곳에서 살아서 이야기를 전하고 그게 모아져서 지역 언론이 받고 지역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역 정치에 반영돼서 지방 정치가 활성화돼야 되는 건데 그 뿌리가 사실은 이런 마을 미디어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지방자치도 안 했고 지방 속에서의 어떤 미디어나 소통의 역할도 뭔가 활성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마을 미디어들이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그건 뭐 한국 정치의 왜곡 때문이죠. 지방 정치 발전 안 시키려고 했던 것은 그런 점에서 마을 미디어는 정말 소중하고 지역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한 번 검사면 대한민국에서는 영원한 지배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야 돼요. 친하게 지내요. 그 친하게 지낸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가 대장동의 김만배 기자 같은 경우.